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업 재편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헝다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헝다그룹이 일단 지난 23일 지급 유예 기간이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보다 이틀 앞서서 달러화 채권 이자 한 985억 원 정도를 일단 상환을 하면서 뭐 급한 불은 좀 또 다시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올해 남아있는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내년에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해결이 됐다 보기엔 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10개 지역에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뭐 크게 이 부담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사실 이게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걸 터졌습니다만 네. 사실 6월 달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6월 달에 지금 신용 등급이 B 플러스로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게 뭐 등급 자체가 투기 등급으로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랬는데 7월 달에 법원에서 이 헝다그룹의 예금을 234억을 동결합니다. 광파은행이 여기 이상하니까 이거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예견된 사건이지 네. 이게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 당국에서도 부동산 규제로 이 헝다그룹이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계획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이 지금 큰 이 뭐 잔치를 하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경 올림픽이 2월 달에 있는데 그렇죠. 그거 앞두고 여기를 흔든다. 이게 뭐 진짜 시장의 전체까지 퍼질 수 있는 그거는 최대한 막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사실 뭐 앞으로 남아있는 또 이 상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도에 그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어발식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성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서 9만 곳의 현재 그 대출 규모가 무려 5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아시아 기업들의 달러 채권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기업이 59개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24곳이 채권 수익률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수익률이요? 이미 그러니까 디폴트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헝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 환양예네든지 차이나 프로퍼티 그리고 신익홀딩스 같은 중견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수석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육정전에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2월 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서 아무래도 그 미세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잘 막아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아무래도 그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이 되어 왔고 그 동안에 내년 2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신용 위기를 막겠지만 네. 그 이후부터 돌아오는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워낙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선별적으로. 그럼 일단 사실 이게 사실 걱정했던 게 글로벌 시장이 걱정했던 게 이제 미국, 중국 내에서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이게 또 글로벌로 퍼지는 걸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네. 일단은 글로벌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능성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드리는데 예. 일단은 이게 미국과의 이 연계가 일단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중국 내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디폴트가 뭐 난다 가능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상황이 일단은 내부적인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우리 리먼 사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내부의 이슈는 파급이 크다. 그러니까 일단 뭐 헝다가 이제 전후방으로 봤을 때 관련돼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 대략 한 400만 명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선분양 내고 돈을 지금 내고 지금 뭐 피해자가 한 120만 명. 그다음에 헝다가 또 자산 관리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그 재테크 관련해서 또 투자한 사람들이 또 한 몇십만 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려 있는 돈만 뭐 이자금 매도 한 9,511억 위안, 그러니까 한 175조 중국 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이제 글로벌까지 가지 않지만 중국 내부의 이슈가 커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일단 직간접적인 부분 하지는 않겠지만 자구책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처럼 그런 수순대로 갈 것이고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 시나리오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토론하면서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헝다는 뭐 사업을 재편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뭐 무게를 실었던 이제 부동산 사업 쪽은 좀 줄여가는 추세로 가면서 전기차 위주의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이 전기차 회사로 간다는 게 뭐 말로만 전기차 회사로 간다는 게 아닐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싶거든요. 그 이제 뭐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차 낸다 그랬는데 못 냈고요. 네네.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는 해오고 있고요. 헝다 자동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전기 자동차 이 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네네. 아주 임원급까지 여기서 다 데리고 갔어요. 연구소장까지 데리고 가서 사실은 헝다가 이 뭐 파산 위기에 있다 그랬을 때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전기차 하시는 분들하고 뭐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좋아하더라고요. 더 이상 사람 안 뽑아간다고. 안 빼갈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 얘기로는 이제 전기차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2025년대 100만 대, 2030년대 이제 뭐 500만 대까지 지금 간다 그러는데 자, 여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계획적으로 뭔가 지금 뭐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금융위기로는 안 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지금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요. 리먼 브라더스는 파생 상품에서부터 시작된 위기거든요. 네네. 파생 상품이 없어요. 저기 헝다에는. 네, 홍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달러 채권 구조 한번 제가 두드려봤더니 이게 어디가 그냥 뭉터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데가 TCW 자산관리인데 네. 1%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분산이 돼 있다는 예, 거예요. 분산이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위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러면 사실 일본 위기하고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 때. 예, 네. 그 뭐가 같냐면요 정부 주도로 한 게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사실 지방 정부가 이 채권 같은 걸 발행해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부채를 못 만들게 한 그런 세제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토지 사용권을 팔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하는데 일본 사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그 부분들로 어떻게 막을 수,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외경산으로는 안 막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바로 이거 터지자마자 1,100억 위안을 환매부 채권으로 시장에 풉니다. 유동성을.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지금 뭐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이 더 퍼지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예. 붙이면요. 그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사업을 앞으로 10년간 70%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그 후원자였죠. 정종을 비롯한 상하이방 그리고 광동성파들이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 앞으로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시주석에 의해서 이들 세력이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예, 예. 또한 중국에서는 이제 내년도부터 부동산세가 도입이 예. 되고요. 또 아파트 선분양 제도가 후분양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위치에서 부동산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수석이 정책 1순위로 추진하는 중국에서 3060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네. 탈탄소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룹의 생명을 좀 지속시킬 연장하고 것으로 싶어하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현재 그 헝다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자체가 훼손이 됐고요. 네. 또 인력도 많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레벨 4 등급이죠.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 주행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전혀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앞으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많은 IT 기업들이 자율 주행 비행 자동차 시대로 지금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에는 전혀 그 참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헝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만 만들어서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도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자동차를 한다는 게 지금 뭐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헝다차가 지금 그동안 한다는
대도 할지 못했던 어떤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해서 이걸 뭔가 기업의 주력 주축으로 삼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제 홍다가 이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스웨덴의 전기차도 인수를 하고 배터리 기업, 그다음에 자동차 그 판매하는 기업들, 뭐 광우이 자동차라든지 좀 충전 서비스를 위해서 국유 기업이죠. 국가전력망공사도 조인트 벤처를 또 만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생태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을 난 해왔다. 그렇네요. 자, 해왔는데 투자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컨셉트 카를 공개는 했었습니다. 근데 컨셉카까지. 컨셉트 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광동성에 이제 공장도 지금 뭐 텐진, 뭐 정조, 선양, 그다음에 그 광주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것까지 만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이번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광동성 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전기차 부분은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분야, 예, 즉 공산당이 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런 분야에서 부동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지금 일단 구축했던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성정부와 헝다와 예.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소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의 어떤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광동성 자체가 잠시 아까 모니터도 나왔다시피 예. 지방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정부, 지방 정부의 수익의 거의 40%가 토지를 매각해서 토지를 상권을 팔아서 벌어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헝다 이슈는 단순히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정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자동차가 지금 100만 대를 만드는 그 공장을 지금 광저우 공장이 있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면 광동 성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슈가 됩니다. 크게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동산은 지금 제한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이 헝다를 위한 게 아니라 네네. 성정부 차원 혹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급되는 이 실업률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100만 대인데 직원들 다 뽑아놓고 다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성정부와 소통,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접적인 지원이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어떤 전기차 사업으로의 어떤 추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단 후분양 방식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후분양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업체들이 보통 이제 먼저 돈을 거래를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빚을 진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렇게 후분양을 하면은 그 공백이라는 게 생길 것 같거든요. 자금의 순환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전체로 보시면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데는 자금이 한 번만 멈추면은 이거는 뭐 쓰러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꾸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국 정부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 자신감인가요? 이런 부동산 업체라든가 건설 업체를 일단 질서 있게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빌려줄 돈 빌려주고 예. 이거를 지금 계획에 따라서 간다 그러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난해 갖고 해서 국영기업만 지금 20개 파산시켰어요. 네네. 다 이거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부동산 업체들도 이거는 274개를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누군가 큰 그림을 갖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금융위기로 온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걱정거리는 안 되는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다 계획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 큰 잔치 앞두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또 장기 자기 집권이, 장기 네. 집권을 위해서는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패러다임은 바뀌었죠. 왜 선불원에서 지금 공동부유로 갔기 때문에 다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사전적인 뭐 문제로 해서 계획상에 있는 경로를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유턴은 우리가 맞게 생겼어요. 우리요. 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에나의 프락시 화폐가 한국 원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경착륙이 일어나면 우리 외환시장은 한번 뭐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은 이러면 중국이 부양책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부양책 쓰면은 딴 거 없어요. 여기는 인프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건설 위주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이게 뭐 두 가지 면이 지금 뭐 같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일단 최용 고문님은 어쨌든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놓고 뭐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선분양이 후분양으로 바뀌면 원래는 완공하기 전에 이제 구매자들에게 돈 받아서 이걸 갖고 이제 건설 자금을 마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방식을 바꾸게 되면 이게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돈 들어오는 시기가. 그럼 거기 생기는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헝다그룹이나 아니면 부동산 전체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부터 예.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예. 관련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대처 방안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일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리먼급 위기는 되지 않겠지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해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중국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91년 버블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과 주식은 3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중국 전국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가 분양될 때 평균 가격이 1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봉 대비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6배요. 예, 그러니까 일부 대도시에서 버블이 발생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전체 650개 도시로 봐가지고는 버블이 아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그 6년간을 보면은 그 주가가 1.5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산 버블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좀 더 압박 강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제도 부동산세 보유에 따라서 격차 해소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가 네. 거기서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됐고 버블이 결국 이 경제에 거치면서 충격을 가져온 상황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도 최근에 보면은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뭐 6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도 헝다발 위기가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버블이 완전히 또 거치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일단 조 소장님은 일본만큼의 버블이 많진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또 네네. 그때 나온 이슈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네. 미국이 중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수출 하락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수출 하락이 될 것이는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서 일본과 같은 폭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갈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나온 부분 스토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스토리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미일 간의 관계와 이게 미중 간의 관계는 좀 다르게 보시면 일단은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 워낙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많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한 4가지 논리로 부분에서 일단 안 된다. 아니다라고 네, 보세요? 아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부분. 이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예. 중국이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성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4가지 이유를 들으신다면 첫 번째가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된다라는 것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슈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GDP 성장률 대비 이제 중국이 또 이 부동산 비중이 매우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런 이슈 자꾸 이제 논리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세 번째가 이제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일본이나 미국 대비. 그래서 경기 둔화에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재정 적자도 점점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 4.7에서 올해 6%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만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거고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하는 차단하려고 논리로 하는 거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이고 조금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들어봐도 잃어버린 20년의 어떤 재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제 중국에는 저해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건데 고모님 보시기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하여튼 좀 더 계획적인 면에서는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이 뭐냐면요. 다쿠쇼쿠 은행 파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잡혀 있는 뭐 광포나 그런 조그마한 은행이 이게 만약에 도화선이 된다면 네네. 충분히 일본하고도 분명히 가치가 비슷한 루트로. 모양을 따라갈 수 있는 연계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것이 뭐 지금 터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네. 사실 자본시장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개방하라는 부분들이 쌓이는 보면은 몇 년 후에 이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하여튼 리먼하고는 비슷하지가 않다. 리먼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 따라가는 부분들이 어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부동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은행의 조그마한 파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버블과 관련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그 중국에 보면 하이댕구라든지 베이징의 차오양구, CBD 그리고 제3 대사관 지역의 고급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100평대 아파트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크군요. 보통 이게 가격이 보통 100억에서 200억이니까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중국에서 보면은 대도시의 그 아파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초롱벽이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사회 구조적인 인구학적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성비가 남자가 3,500만 명 정도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갖고 있지 못하면 중국에서는 재고 남성이라서 썩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재고 때문에 남성이요.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가족이 사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독특하게 2015년부터 중국에는 입시제도가 시험제도에서 초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그 학군별로 이제 자율 입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그 등록증을 학생들 그 환경조사서에도 공에서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이징 시청구 쪽에 있는 그 후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그 집인데 3평짜리 집 같은 경우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간촌에 있는 하이댕구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천이니까 우리 파락군 강남 쪽에 있는 거는 5천에서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2배 정도 비싸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6개 지갑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부모 지갑이 필요하고요. 조부모 지갑이 필요하고요. 외조부모 지갑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 지갑이 모아서 이들 아파트를 사기 하고 또 버블을 키웠던 거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이라든지 뉴욕의 버블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이 근데- 착시 현상을 예.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9월달 중국의 부동산 뭐 부분에서 0.08%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착시 부분들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 됐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있는 도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유령 도시를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 뭐 3천만 채, 1억 채가 지금 뭐 유령 도시다. 그런 내륙 도시도 있겠지만 또 대도시는 다르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젊은이들, 광저우나 이런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무조건 집을 사야지만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그걸로 보시면 전체가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은 공동부유를 앞세우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좀 줄이고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집값이 뭐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집값이 저는 일단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을 다르게 봐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대도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잡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라고 않는다. 그런 믿음이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강남이 그런 것처럼 네네. 강하기 때문에 불패 같은 게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은 대학을 갈 때 쿼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도시에서 애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학군 같은 예, 거겠네요. 또. 근데 그런 말을 못 쓰게 했죠. 그런 아예, 말,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 쓰게 하지 마라. 뭐 그러다 조장하지 보니까- 마라 이런 예, 얘기겠죠. 왜냐하면 더 부딪히니까. 근데 안 쓰지만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쨌든 그 집안채를 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집값을 평균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아까 후분양 제도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이 한다라고 하는데 자금난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내륙적으로 했을 때 후분양도 제가 볼 땐 돌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대도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얘기하는 뭐 거품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사실 좀 빠른 판단이라고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주요한 도시라고 보는 또 젊은이들이 인기가 있는 그리고 핫한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공동부유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세 이런 게 들어가도 역시 좀 그런 가격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게 될까요? 근데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지금 모르거든요. 예견하기 그러니까 좀 뭐 반대도 어렵죠.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리스크 이 뭐 헝다그룹을 지금 파산시키냐 마냐 이거는 사실 정부 개입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세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이거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뭐 여파가 더 크다면은 부동산세 도입이 더 커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미난 흐름은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강화하고 또 사교육 강화하고 뭐 게임 강화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 자금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외국 자금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도도하게 흐르는 이 부분들은 중국 자본시장도 이제 개방의 문들이 슬슬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아낼 힘이 중국 정부에 있느냐, 중국 증시에 있느냐 이런 것까지 길게 보고서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판단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세가 이게 지금 공동부의 가장 시금석 판단인데 그래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시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에는 지금 뭐 3년임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내부적으로 충돌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노이즈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부동산세 상속세 도입을 하게 되면 토지 국유제라는 기본 사회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많다. 두 번째 이게 공산당 고위 간부나 지방 정부의 반대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이 해서 결국 이제 돈을 벌어 왔는데 여기에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슈가 198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부동산세 이슈를 이야기한 게 2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중국 네. 내에서 이게 지금 민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면 도시 중산층. 그러니까 엘리트층, 그러니까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은 것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을 가장 지지하는 층이라고. 이 지지를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네요. 다음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네네. 부동산세는 조금 밀리더라도 상속세부터 먼저 가고 상속세 먼저 네, 갖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세가 좀 뒤에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범 지역으로 좀 하고 있죠.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기본적으로 상하이나 총칭에 특히 또 별장 같은 데만 하다가 지금은 네. 절강성, 그다음에 뭐 하이난성, 그다음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매우 지금 마찰이나 뭐 지역적으로 노이즈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공동비를 일단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달까지는 10월까지 아젠다까지는 만들어내야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스무스하게 3년임을 가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소장님 사실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년 올림픽도 굉장히 잘 치러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 있고 내년 또 장기 집권의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음 없이 뭔가를 잘 해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세 도입이라든지 상속세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양날의 칼과 그러니까요. 같은 상황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예, 제도일 그렇죠. 뭐 텐데. 투기를 잡으면은 경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번에 그 타켓이 될 수 있는 점은 진국의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3천만 채 정도 되고요. 네. 텅 비어 있는 집도 1억 채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맞네요. 이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물량 공급을 해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사회적, 그 구조적, 인구학적 결혼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이런 그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밖에 나타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헝다 위기에 대해서는 세 분 다 크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조영찬 소장,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